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하루를 가장 나답게 보내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그건 바로 취향에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취향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취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만의 소중한 취향을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곳을 가보고 여러 경험들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기쁜지 알 수 있겠지요. 그러니 저와 같이 나의 취향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자작나무님이 올려주신 하루의 취향을 듣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 좋더군요. 책 내용도 자작나무님 목소리도요. 정말 진심입니다. 오늘의 책 하루의 취향은 2018년 7월 북라이프에서 나왔고요. 향긋한 글 맛을 전해주는 김민철 카피라이터님이 쓰셨습니다. 아, 오해는 마세요. 아리따운 여성입니다. 무려 남편도 있습니다. 전 이렇게 중성적인 이름이 좋더군요.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다양한 취향의 이야기를 아주 맛깔스럽게 내놓습니다. 에세이가 이렇게 진하고 깊은 맛이 우러나와도 되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음식, 청소, 여행, 일, 그리고 사랑에 대한 당신의 취향도 매우 궁금합니다. 왠지 고급져서 멀리하고 싶지만 소유하고 싶은 단어, 취향의 사전적 의미를 자작나무님의 목소리를 빌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취향이라는 이 평범한 단어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기가 죽는다. 왠지 그 앞에서는 근사한, 남다른 같은 수식어를 붙여야 할 것 같았고 나의 취향에 어울리는 수식어는 따로 있을 것만 같다. 그래서 취향이라는 단어 앞에서 나는 자꾸 가난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취향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다. 취향,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또는 그런 경향, 그뿐이었다. 근사한 정원 같은 뜻은 없었다.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방향을 말하는 것뿐이었다. 취향, 마음이 가는 방향, 아무도 상관할 필요 없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내 마음의 방향. 좀 촌스럽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좀 웃기더라도 이것은 나의 취향, 나의 소중한 취향. 역시 자작나무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너무 좋아요. 그럼 제가 많은 에피소드 중 일과 여행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148쪽에서 154쪽입니다. 팀이 바뀌었다. 팀장님도 바뀌었고 선배도 바뀌었다. 새롭게 만난 팀장님은 6시 퇴근을 모르는 분이었다. 심지어 나는 신입사원 때 6시에 퇴근하다가 옆팀 팀장님이던 그분에게 불려가 혼난 적도 있었다. 왜 6시에 퇴근하냐고. 근데 그분이 나의 새로운 팀장님이라니. 거기다 새로운 선배는 광고에 대한 열정으로 스스로를 소진하는 스타일이었다. 나는 새 팀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진맥진 해버렸다. 어쩔 수가 없었다. 새 팀의 스타일에 적절히 맞추면서 동시에 내 스타일을 조금씩 들이밀 수밖에. 그러던 어느 날 광고에 열정적인 그 선배가 술을 마시자고 했다. 술자리에서 내내 광고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건가 싶었는데
역시나 또 광고 이야기였다. 그러다가 그 선배가 나에게 물었다. 너한테는 광고가 뭐야? 뭐지? 이런 돌직구는. 하지만 선배가 물으니 곰곰이 생각했다. 광고는 재미있었다. 이 일을 해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던 순간이 많았다. 잘 맞았고, 잘 하고 싶었고, 잘하면 신났다. 하지만 48시간을 꼬박 세면서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 어떤 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나는 잘 살고 싶었다. 이 일을 통해. 그래서 대답했다. 광고가 제 인생에 훌륭한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단이라는 말 앞에 선배의 표정이 일그러지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다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고 나니 내 생각은 더 명확해졌다. 누군가에겐 일이 인생의 목적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일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되었으면 했다. 그것이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 이것을 훌륭한 수단으로 만드는 건 오롯이 나의 몫이었다. 팀장이 되었다. 팀장마다 돌아가면서 사보의 글을 한 편씩 쓴다는데 마침 내 차례가 돌아왔다. 뭘 써야 하나 고민하다가 오래전 내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회사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팀장이 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다. 잊지 말라고, 팀장이 되었다고, 달라지지 말라고 꾹꾹 눌러서 썼다. 광고는 두 번째, 당돌한 신입사원의 말. 직장 상사들이 다 앉아있는 술자리에서 호기롭게 내뱉은 한마디. 광고는 두 번째. 힘이 센 광고를 고집스레 두 번째 자리에 앉히고 연약한 저녁 식사를 첫 번째로, 사소한 여행을 첫 번째로, 가족과의 약속을 첫 번째로, 연약하지만 중요한, 사소하지만 소중한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첫 번째 자리를 비워두겠다는 다짐. 광고는 힘이 세니까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급한 일이라는 탈을 쓰고 경쟁 PT라는 옷을 입고 금세 내 일상의 첫 번째 자리를 천연덕스럽게 차지해버리곤 했으니까. 잘 살기 위해 시작한 광고라는 일이 나를 잘 못 살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큰일이었으니까. 13년 전 그 신입사원이 이제는 팀장이 되어 사보에 써내려가는 그때 그 다짐. 광고는 두 번째. 결국 잘 살기 위해 우리는 광고를 만드니까. 기어이 잘 살아야 우리는 좋은 광고를 만들 수 있으니까. 최근 프랑스 시골의 한 빵집이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남들이 다 쉬는 휴일에도 쉬지 않고 문을 열었다는 것이 벌금의 이유였다. 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다니 그것은 불법이다. 프랑스 노동청은 강경했다. 24시간 편의점이 골목마다 빼곡히 들어서 있고 24시간 여는 식당도 가게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한국에서 그 기사를 읽고 있으니 생경했다. 부러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었다. 친구가 만났다는 스페인 소방관 이야기가 생각났다. 24시간을 꼬박 일하고 나면 3일을 쉰다고 그랬다던가. 그래서 근무 일자를 바꿔서 10일짜리 휴가를 만드는 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말했다던가. 하지만 여기는 스페인이 아니고 일한다고 벌금을 매기는 프랑스는 더욱 아니니 결국 이 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과 내 삶의 밸런스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내 배속으로 일을 하든 아침 7시에 나와서 카피를 쓰든 각자가 각자의 방법으로 일을 훌륭하게 해내면 되는 것이다. 그 나머지 시간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각자의 것이다. 물론 장애물은 많다. 꼰대 팀장이, 집요한 일이, 무능한 동료가 곳곳에 어찌나 많은지. 그러니 혹독한 다짐을 해야 한다. 내 시간은 내가 지키겠다는 다짐. 내 휴가는 내가 챙기겠다는 다짐. 나 말고는 그 시간 아무도 지켜줄 수 없으니까 기어이 내가 지켜야 한다. 이번에는 여행에 관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팔레르모에서 기대라는 건 여행의 득일까 독일까? 단칼에 잘라서 말하긴 힘들겠지만 시칠리아의 팔레르모 여행에서는 득이 되었다고 단칼에 잘라서 말할 수 있다. 정말 나는 어떤 기대도 없이 이 도시에 도착했다. 시칠리아의 수많은 매력을 찾아보느라 팔레르모의 매력은 미리 찾아볼 시간이 없었다. 그곳은 시칠리아의 주도였고 가장 큰 도시였다. 그 사실만으로도 팔레르모의 매력은 반감되었다. 특별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것은 팔레르모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다. 도착한 후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팔레르모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 그곳을 어디라고 말해야 할까? 분명 지리적으로는 유럽, 국가적으로는 이탈리아, 더 정확하게는 시칠리아 섬. 하지만 그 어떤 곳으로도 팔레르모를 단정 지을 수 없다. 유럽이지만 유럽과 달랐고 이탈리아지만 이탈리아 어떤 도시와도 닮지 않았고 시칠리아의 다른 어떤 도시에도 없는 매력이 넘쳤다. 지중해라는 단어만이 이 도시의 유일한 단서였다. 비현실적인 색깔의 과일과 채소가 온몸으로 지중해를 증명하고 있었다. 생선과 해산물도 온몸으로 지중해를 뿜었다. 다른 시대, 다른 양식, 다른 대륙의 사람들과 문화와 음식들이 잡음 없이 오손도손 사이좋게 팔레르모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팔레르모 사람들은 자신들을 팔레르미따니라고 부르며 다른 시칠리아 사람들과 구분했다. 우리 팔레르미따니는 게으르지. 우린 앉아서 노닥거리는 걸 좋아해. 그들은 도시의 가장 큰 도로를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막아 놓았다. 식당들은 그 위로 테이블을 폈다. 사람들은 도로 한복판을 희적희적 걸어 다니다가 그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셨다. 낮에는 술 마시는 사람이 많았고 밤엔 더 많았다. 우리도 그들처럼 휘적휘적 걸어 다니다가 음악이 크게 나오는 술집으로 들어가 위스키를 주문했다. 바텐더는 한국에서는 엄청 비싼 위스키를 지나치게 꽐꽐 따라 주었다. 이 비싼 위스키를 이만큼이나 주다니 도대체 이건 얼마일까? 남편은 12유로를 말했고 나는 7유로를 말했다. 결과는 나의 완벽한 승리였다. 이긴 내가 만면에 웃음을 가득 띠고 바텐더에게 말했다. 둘이 내기를 했거든. 이 술의 가격을 두고 얼마라고 생각한 거야? 나는 7유로, 남편은 12유로. 12유로? 말도 안 돼. 여긴 팔레르모야. 다른 유럽이 아니라고. 나는 그 말에 폭소를 터뜨렸다. 정확히 팔레르모에 대한 내 느낌이었다. 어디에도 없는 이곳. 유럽인이 아니라 시칠리아인이 아니라 팔레르미따니가 모여 사는 이곳. 팔레르모. 나는 정말로
단숨에 이 도시와 사랑에 빠져버렸다. 게테도 말하지 않았던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그 모든 팔레르모의 매력 중에서 나를 가장 압도한 것은 팔레르모 대성당이었다. 성당은 그 자체로 지중해였다. 600년에 걸쳐 지어지며 그동안 이 땅을 지배했던 다양한 민족들의 문화를 고스란히 몸에 새긴 성당. 원래는 비잔틴 양식으로 짓기 시작했는데 워낙 오랜 기간 지어지다 보니 고딕 양식과 바로크 양식과 노르만 양식이 다 뒤범벅된 성당. 성당 이쪽은 12세기에 완성되었고 성당 저쪽은 18세기에 완성이 되고 기둥은 고딕 양식, 정면은 바로크 양식인 성당. 그러다 보니 그 자체로 다양한 시간,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취향의 총집합체가 되어버린 성당. 문제는 그 모든 것이 놀랍도록 조화롭다는 사실이다. 지극히도 자연스러웠다. 그곳에서 나는 불가능에 가까운 소망을 하나 품게 되었다. 팔레르모 대성당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다양한 시기의 다양한 취향이 조화롭게 빛을 발하는 사람. 하루는 이 취향에 푹 빠지고 하루는 저 취향에 목을 메고 또 하루는 또 다른 취향에 기꺼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 한 취향을 고집하지 않는 사람. 머물지 않는 사람. 다른 취향에 배타적이지 않고 넓은 사람. 그리하여 그 모든 취향의 역사를 온몸에 은은히 남겨가며 결국 자기만의 색깔을 완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오래 걸리더라도 팔레르모 대성당처럼, 기어이 팔레르모 대성당처럼. 해도 즐거운 사랑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볼까 해요. 여기 이 글 자작나무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무언가로 향하는 마음이 취향이라면 사랑만큼 자신의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또 있을까? 입꼬리가 예뻐서, 눈매가 선해서, 반바지가 잘 어울려서, 말이 잘 통해서, 혹은 침묵이 편안해서, 입맛이 비슷해서, 농담이 잘 맞아서, 실수까지 귀여워서,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서. 모든 사랑에 붙는 모든 이유는 결국 하나가 아닐까? 당신이라는 사람이 너무 내 취향이라서. 마지막 문장 너무 좋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너무 내 취향이라서. 앞서 말했듯이 취향이란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이래요.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당신을 가장 당신답게 만들어주는 취향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셨나요?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스스로 알아내야 해요. 나 말고는 알 수 없으니까요. 내일은 당신만의 취향을 발견하여 보다 눈부시고 행복한 하루를 살길 바래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자주 봐요. 정들게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자작나무님.